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아주 쉬워질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오늘부터 나 진짜 다이어트 시작이야. 이렇게 아주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시점에서 내가 세운 최적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막상 다음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굳은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내 손은 치킨을 주문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최선이 아니게 되는 바로 이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동태적 비일관성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어때요? 확 와닿죠?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겁니다. 첫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둘째,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화폐 정책의 딜레마를 살펴볼 거예요. 셋째, 이걸 수식 모형으로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현실에선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입니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이어트 결심처럼요. 오늘 내가 세운 약속이 막상 내일이 되면 더 이상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경제학 용어로 멋지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립된 최선의 미래 정책이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최선이 아니게 되는 상황.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도 절대 돈을 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게 오늘로서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년이 돼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지금 돈을 좀 풀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텐데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동태적 비일관성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자, 만약에 국민들이 정부가 저렇게 말은 하지만 어차피 내년에 힘들어지면 약속 어기고 돈 풀 거잖아.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진짜로 돈을 풀어도 경기를 살리는 깜짝 효과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물가만 잔뜩 오르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책 효과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 즉 후생만 감소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요, 늘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쪽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업률을 낮추고 싶다는 유혹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갈등,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중앙은행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중앙은행이 국민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년의 물가 상승률 0%를 달성하겠습니다. 2단계. 국민들은 와, 중앙은행이 약속했으니 믿어보자 하면서 임금이나 물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바로 그때 3단계. 중앙은행의 마음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지금 다들 방심하고 있을 때 몰래 돈을 확 풀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 깜짝 통화 팽창의 유혹. 이게 바로 핵심 딜레마인 거죠. 자, 이제부터 이 복잡한 상황을 경제학 모형,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식 나온다고 절대 겁먹거나 뒤로 가기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하나 정말 쉽게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오히려 수식으로 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핵심 도구입니다. 바로 루카스의 동태적 총공급 곡선, 합리적 기대 이론의 대가 로버트 루카스가 만든 아주 유명한 식이죠. 이 식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 그러니까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식을 크게 한번 보시죠. Y는 실제 총생산량, Y에는 자연 산출량, 그러니까 이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 수준을 말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뒷부분 C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2입니다. 파이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파이 2는 사람들이 예상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 인플레이션 파이가 사람들의 예상 파이 2보다 높을 때, 즉 예상치 못한 깜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만 실제 생산량 Y가 정상 수준 YN보다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도구 나갑니다. 바로 정부, 즉 통화당국의 목표를 나타내는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정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죠. 사회후생 함수 W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항, Y-YN은 뭐죠? 생산량이 정상 수준보다 클수록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선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항을 보세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A 파이 제곱이죠. 파이, 즉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제곱으로 후생이 팍팍 깎여 나갑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A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더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법을 부릴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쳐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후생 함수에 있던 y-yn 이 자리에다가 아까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봤던 c 파이-파이를 그대로 쏙 하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최종 병기 사회후생 함수 w는 c 파이-파이 마이너스 a 파이 제곱 2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 식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모형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와 어길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믿을 때와 미리 예상할 때 과연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니까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은 0%로 만들겠습니다. 파이 여건 역방라고 약속하고 사람들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파이 2도 0. 그리고 정부는 정말로 약속을 딱 지켰어요. 이 값들을 아까 우리가 만든 후생함수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도 0, 파이 2도 0이니까 W는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약속, 즉 준칙을 지켰을 때의 사회후생 수준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오늘 내용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먼저 왼쪽부터 보시죠. 정부가 유혹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믿어서 파이 2 = 0인데 정부가 몰래 파이 = C/A라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 후생 W는 C 제곱 곱하기 2A가 돼서 0보다 커졌죠. 정부 입장에서는 배신이 성공해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본 겁니다. 하지만 똑똑한 민간은 여기에 속지 않죠. 오른쪽을 보세요. 사람들은 정부가 배신할 걸 미리 예상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 2를 C/A로 높여버립니다. 그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파이 = C/A로 대응하겠죠.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생산량 증가는 전혀 없고 후생은 W =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2A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맨 처음에 약속을 지켰을 때 W = 0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민간이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면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재량보다는 한 번 정한 규칙, 즉 준칙을 꿋꿋하게 지켜서 신뢰를 얻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에 가장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형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이 배신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책의 신뢰, 즉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냥 착하게 살자고 다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장치들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평판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아예 법이나 계약 같은 걸로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평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정부가 단 한 번의 깜짝 인플레이션으로 얻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한 번 약속을 어겼을 때 앞으로 영원히 잃게 될 신뢰라는 자산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안다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이 법은 아예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처럼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라고 법으로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계약은 더 재밌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연봉을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물가를 못 잡으면 연봉이 깎이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겠죠? 자, 오늘 내용 수식도 나오고 해서 솔직히 조금 어려우셨죠? 하지만 이 어려운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경제학 공부가 원래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 카페에는요. 그동안 쌓인 수많은 질문과 답변 자료들은 물론이고 아주 친절하고 능력 있는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